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주택자로 이걸 받아서 취득세가 공시지가 1억 이하라서 제가 1%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제가 공시가 1억이 넘어가는 걸 지금 몇 개죠? 지금 3개. 앞으로 이제 계속 하려면 1억 이상짜리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은 취득세 관점에서 무주택자로 네. 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공시가격 보지 말고 네. 그냥 하다가 수익률만 보고 할 거잖아요. 네. 하다가 1억 초과짜리가 2개가 되면 그때부터는 임대사업자 넣든가 취득세가 우리한테 큰 부분이니까 이거 임대사업자 넣으면 1%가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고양시 내유동에 있습니다. 고양시 내유동의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준신축 반지하. 반지하인 줄 알고 기대 없이 왔었는데 여기는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반지하. 네. 여기 굉장히 보석 같은 집을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반지하인데 이 앞에 쪽에 보니까 이렇게 시야가 터져 있는 게 괜찮은 반지하를 또 잘 받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선생님의 몇 번째 집이죠? 낙찰로서는 3번째. 잘 순서는 3번째 주택이고 또래 나이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평생 무주택자. 네, 맞아요. 무주택자로 계셨던 게 소득이 적어서라기보다 돈을 엄청 벌고 계셨는데 굳이 이걸 집을 사야 되나?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죠. 관심도 없었고. 여태까지 계속 무주택자로 계셨다가 이런 외곽 지역에 반지하를 취득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분명히 큰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고 방향을 정해서 또 투자하신 거라고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왜 조그만 싸구려 빌라까지 무주택자신데 투자를 마음 먹으셨는지는 이따가 제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요거는 수업 끝나고 나서 3개를 낙찰받으신 거고 요게 마지막으로 명도도 다 걸려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네. 명동한 거니까 이 집은 수리만 하면은 바로 빨리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집 한번 같이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 올해 나이가 40이고요. 하는 일은 중고폰 관련해서 소매업 매장 운영하고 있고요. 중고폰 소매업이라고 하면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고 매입하고 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업은 한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소매업을 한 지는 4, 5년 정도 됐고요. 전에는 도매업을 했었고. 소매하고 도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소매업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들을 직접 대면하는 저 같은 일반 네. 개인한테 파는 거. 네, 네. 지금은 그 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매입 판매를 하는 게 보통 소매업이고, 매입은 어떻게 해요? 개인분들이 매장을 찾아오시면 그 매입도 하고 네. 그거를 사서 또 파는. 도매업 같은 경우는 이런 매장들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안 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뭐 파손됐다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부품용으로.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그럼 전에는 수출 위주로 했다면 지금은 개인 네.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 근데 도매업에서 소매로 넘어갔다는 거는 뭔가 이윤이 더 괜찮다라는, 선생님 또 누구보다 돈 냄새 잘 맡는 사람이잖아요. 이윤도 괜찮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업성이 좀 있어 보여서 시작을 했죠. 중고 핸드폰 업에 계신 지는 꽤 지금 한 계셨네요.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핸드폰에 관심은 많아서 그쪽 시장이 뭔가 눈먼 돈이 많다라는 들은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옛날에는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다 사람들이 스마트해지고 그 시장도 당근이나 또 많아지고 또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렇구나. 선생님은 그래도 큰 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대기업에는 약간은 밀린다는 생각.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고폰 자체가 개인정보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믿음직한 대기업에 그럴 수도 팔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 근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걱정할 건 걱정할 건 없어요. 잘못된 또 인식들이 많아서 민감하신 분들은 안 팔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대기업 이런 데 맞아. 저도 안 팔고 그냥 갖고 있게 되는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애기 장난감으로 주고 사업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계속 또 무주택자로 계셨던 거고. 근데 갑자기 이런 빌라를 투자하게 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따가 수업은 7월 달에 첫 수업을 들었고요. 여름에 우리 만났던 거고 8월에 종강하고 종강하자마자 계속 입찰을 다녔죠. 낙찰 받은 거는 8월 말이었어요. 다.
수업 끝나고 바로 입찰 시작을 해서 2주 그 정도 만에 갑자기 세 채. 네, 세 채를 받았죠. 평생 무주택자로 계시다가 갑자기 세 채. 네. 앞에 두 개는 하나는 내놓은 거고 그리고 하나는 수리할 게 좀 있어서 이제 곧 집을 내놓을 예정인 네. 거고 요것도 이제 수리만 마치고 집을 내놓으면 네. 지금 공실이 또 3개가 되다 보니까 마음 상태가 불안하죠. 마음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지금 거주하는 집도 안 사고 투자금을 이만큼 모아놨었는데 남아있는 투자금을 4번째, 5번째 물건을 바로 이어서 입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처럼 돈이 많다고 못해요. 마음이 불편하거든. 이 상황일 때 항상 어떤 마음에 놓인다고 생각하냐면 이거 집 한 채에서 나가는 이자 내는 거야. 선생님 신경도 안 쓰일 거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평생 동안 이런 거 아닌가의 두려움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낙찰은 경험이 좀 있지만 임대에 대한 월세를 받아본 경험은 아직 없는 없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불안해서 내가 투자금 이만큼 있어도 나갈 수가 없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딱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때는 지금처럼 멈춰 계시는 게 그리고 세입자 한 집 2개 정도만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입찰을 또 시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선생님이 알아서 페이스를 잘 맞춰서 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바쁘셔가지고 어차피 또 여기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집 한번 같이 보면 약간 심란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또 선생님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리할 거는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생님이 걱정했던 부분이 바닥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바닥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저는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 성향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면 좋은데 너무 좋아요. 바닥 컨디션이 거실 쪽에는 벌어져 있는 부분이 또 없어서 다 연결되어 있는 바닥이니까 하자 있는 부분만 땜빵을 하는 거는 더 웃긴 것 같고 한다 그러면 다 드러내고 해야 될 건데 굳이 여기 강화마루를 새로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어서 부엌 쪽에 틈이 벌어져 있는 거는 메꾸미 같은 걸로 색깔 최대한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땜빵을 해놓는 식으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다이소에서 메꾸미 사는데 한 10,000원 정도 선생님 시간하고 노동력 정도 그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전문 기술이 꼭 필요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렇게 저는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어때요? 장판을 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를 처음 왔을 때 밖에서 여기가 보이잖아요. 얼핏 봤는데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임장을 처음에 왔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겉에서 봤을 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집이 지저분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첫인상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오는 날씨고 어두침침한 분위기에 전등이 또 작동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여기 수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잠재의식 속에 풍기는 느낌이 그리고 제가 앞에 받았던 두 집들이 지은 지 한 이제 6, 7년밖에 안 된 것들이라서 거기 집을 보고 여기를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이미지가 연관이 돼서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를 도배해놓고 수리해놓고 청소 제일 필요한 게 청소라고 생각하는데 입주 청소까지 해놓고 바라보면 다를 거예요. 저 싱크대도 막 너무 시커멓고 하니까 괜히 그 이미지 때문에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 바닥은 안 건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꾸미도 지금 할 게 아니고 나중에 다 끝내고 나서 마무리로 그때 형광등이랑 다 달아놓고 도배돼 있고 청소까지 돼 있을 때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그때는 또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퇴근하고 여기 명도하고 그랬을 때 봤을 때 마음이랑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수리를 밀어놓고 나중에 한다고 다시 번복하는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바닥을 드러내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번복하는 수리는 아니기 때문에 청소까지 했는데 또 마음에 별로 안 드네? 그럼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순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안 했다가 나중에 하면 돈이 2배가 들어 해놨던 걸 다시 부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만 조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장판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다시 한다고 해도 다른 거에 훼손될 부분은 아니니까 밀어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집에서 제일 심각한 부분이 싱크대. 네, 싱크대. 싱크대도 어떻게 최대한 한번 아껴볼까라고 생각을 좀 했는데 싱크대가 또 기역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요 면적에 비해서는 싱크대가 되게 작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크기는 우리한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죠. 근데 연장은 짧은데 기역자로 돼 있어서 괜히 저 기역자 때문에, 그리고 수전 있는 쪽에, 모서리 있는 쪽에 수전이 달려 있다 보니까 항상 상판이 비싸더라고요. 저거를 붙여서 싱크대 업체도 시공을 하는 것 같은데 저 부분 때문에 괜히 비싸지는 것 같아서, 저기에서 돈을 아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문짝을 바꾸거나, 문짝만 바꾸더라도 한 짝에 보통 3만 원 정도 할 거니까, 저거는 그게 장점이네. 연장이 짧으니까 문짝 개수가 적어서, 그리고 상판은 지금 더러워서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저기가 문짝이 바꿨어요. 옆에도 바꿔주는 거예요? 옆에도 해야죠. 마감재. 네. 저것도 색깔 바꾸면 통일시킬 되지.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거의 새 거 같이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문짝만 바꿔야죠. 문짝만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한번 견적을 알아봐요. 새 것도 한번 견적 내보고, 이거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견적해 줄 거거든요. 그것도 내가 업체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거랑 문짝 하는 분들도 비교해보면 한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연장이 보통 2m 50짜리 이렇게 큰 거는 새 걸로 바꾸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상판은 아까우니까 살려두고 문짝만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진짜 크게 잡아도 한 50만 원 정도면? 그리고 나중에 쿡탑 같은 것도 한번 해봤는데 안 나오면, 쿡탑은 그 인터넷에서 규격 사이즈로 팔잖아요. 저거는 시공비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엎으면 돼요. 그냥 들려요. 그래서 내가 끼면 돼. 안에 타공 사이즈가 저것도 규격이에요. 두 타입인가 세 타입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만 맞춰서 주문하면 돼. 그래서 껴놓으면 돼. 그럼 가스 연결은 세입자 들어올 때 그분 보고 신청해서 하면은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 2, 3만 원 추가 비용 받는 것도 있는 거니까 저것도 고민할 게 아니야. 그냥 청소 맡기면 돼. 부엌의 수도꼭지도 지저분하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최소 그냥 두면 될 것 같고, 돈을 너무 쓰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도배 천장도 해요. 네, 천장은 해야 돼. 처음 집 지어지고 나서 한 도배 같은데 천장은 제가 권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큰 차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천장도 다 같이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까 도배할 때 여기 기존에 계셨던 분이 어떤 분이, 그냥 아드님만 만났었고. 빈집 아니었어요? 네, 여기가 원래는 어머니 명의로 돼 있었는데 아들이 전입신고를 따로 해서 이렇게 이사비를 받고 나가려고 빈집은 맞는데 전입신고만 해놓고 약간의 집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비 받으려고 점유자께서 머리를 잘 쓰셨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계시면서 한 어느 정도 계셨대요? 낙찰이 됐는데 잔금 납부를 한 번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을 그때 20% 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전에 낙찰 받았던 사람은 왜 미납을 했는지는 얘기를 좀 그거는 들었어요? 얘기는 못 들었고 좀 비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차이가 미납한 사람하고 선생님이 얼마 정도 더 싸게 산 거예요? 거의 한 2천 정도 싸게 2천만 원 정도? 그 재매각의 공포감을 가격으로 선생님도 찜찜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찜찜을 했죠. 누가 미납한 사건이고 또 반지하 미납하면 뭔가 저긴 사람 못 살 것 같은 두려움도 생기는 것 같은데 아예 하지 말아야지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을 가격으로 그렇죠. 접근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사람보다 2천만 원을 싸게 산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집 외부만 보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혹시 모르는 하자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폭이 커질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현명하게 잘 접근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이 집은 잘 받았다는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그 앞에 두 집은 단독으로 받았거든요. 최저가에서 한 2, 300 정도 업을 해서 받았는데 단독이 좋기도 하면서 좀 찝찝하기도 하더라고요. 찜찜하죠. 많이. 이거 왜 나만 들어왔지? 맞아요. 왜냐면 빌라도 우리 쪽에서 보면 새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은 할 때 5명이 입찰했는데 최저가가 8,200 정도였거든요. 최저가에서 그 500 안에 박 터졌네? 거기서 5명이 싸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1등하니까 기분이 그때 좀 짜릿하지. 최저가에서 이만큼 해서 1등한 거랑은 요 조그만 금액 범위 안에 치열하게 거기서 뭐 1, 200만 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면 그거만큼 또 짜릿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를 받아서 내부를 보지 않아도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됐던 것 같아요. 안심이 되죠. 나만 현장 조사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덕택에 여기는 좀 안심을 했죠. 명도하기 전까지. 잘했어요, 선생님. 그래도 수업 시간에 전달한 내용들을 아주 잘 녹여서 적용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또 낙찰이 생각보다 금방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도 지난 4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셨던 보상을 이 집에서 또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싱크대는 문짝만 교체하는 걸로 해도 좋을 것 같고 뼈대가 괜찮으니까 상판도 그렇고 전에
전에 계셨던 분이 몇 년 사셨을 것 같긴 하네. 여기를 처음에 분양 받으셔가지고 쭉 계속 사시다가 이게 12년식이 10년 조금 더 네, 된 10년 거네. 좀. 그러면 조금 더 위안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처음 들어오셔서 손댄 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생각해보면 페인트를 보완을 해놓은 거는 있긴 하지만 누수되는 거는 없네. 그런 거는 딱히 없고 이 옆쪽이 산이라서 벽면만 곰팡이. 곰팡이랑 습기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옆에 산이랑 건물이랑 맞닿아 있는 묻혀 있는 면이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창문이 없는 벽 쪽이 묻혀 있는 거니까 네. 습기나 물, 곰팡이에서는 덜 예민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여기 계셨던 분이 십수년간 사시면서 여기다 특수 페인트를 좀 발라놓은 것 같아요. 저도 저 황토 페인트를 써본 적이 있어요. 저게 효과가 되게 좋아요. 황토 페인트는 제가 왜 안 쓰냐면 약간 세련된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곰팡이 페인트를 주로 이용했던 것 같고 황토 페인트도 써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페인트가 싼 페인트가 아닐 거예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음이온 나온다 뭐 맞아, 그런 진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요. 곰팡이 막는 데는 효과가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황토 페인트가 없잖아. 그랬더니 썩었네. 거의 그냥 뭐 창고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네. 쓰시니까 공기도 갇혀있고 단열이나 습기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고 사람이 들락날락 좀 덜하다 보니까 저기도 상태가 안 좋은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게 둘 다 똑같이 묻혀있는 면인데 한쪽은 황토 페인트, 한쪽은 안 돼 있으니까 저기다 선생님이 황토 페인트를 칠한다기보다 곰팡이 페인트를 발라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바쁜 사람인데 또 와가지고 페인트 칠하기 품이 많이 드니까 우선은 단열 도배지로 저 작은 방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단열 도배지 또 안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이 안 쓰면 일반 도배만 하고 나중에 곰팡이가 생기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도 나는 좋을 것 같고 기존에 황토 페인트 발라놓은 게 아깝잖아요. 뭐 큰 방도 전체로 또 칠한 것도 아니고 뭐 반쪽만 칠하긴 했는데 그거 뜯어내지 말고 위에 덧방으로 도배 한번 부탁드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샷시 있는 전면 벽도 황토 페인트 아까우니까 최대한 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저 위에다 도배하는 걸로 하면은 저런데 보완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소폭 합치를 해서 크게 잡아도 한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저거 100만 원 그리고 싱크대 한 50만 원 150만 원 그리고 화장실은 작은 화장실은 너무나도 깨끗해서 청소할 때 같이 하면 되고 큰 화장실만 좀 지저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쟤도 청소하면 또 다를 거야. 조금 돈을 쓰고 싶으면 샤워기랑 수전이랑 변기통 커버 뭐 그 정도 크게 잡아도 한 50. 그럼 2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싱크대 뒷베란다 쪽은 물이 좀 고여 있어요. 물이 바닥도 좀 들어- 시커먼 것들이 있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산이라서 그 위에 뭐 이렇게 쳐놓긴 했는데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하게 렉산이 그 위에 덮여 있지 않고 거기만 뚫려 있어서 외부 쪽이긴 한데 내 집이랑 연결된 쪽이 뚫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입자가 이사비 받으려고 지금 비워놓은 기간 동안 비가 많이 왔을 건데 거기에 물이 측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집방으로 들어오죠.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그래서 저런 데로 습기가 더 들어왔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물이 넘어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이 차 있으면 습기가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부엌 쪽이 조금 더 오염이 심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환기에는 저거 뚫어놓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예 막아버리는 걸로 하는 게 환기를 놓고 물을 막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기는 사실 반지하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긴 한데 일반 우리 뭐 진짜로 묻혀있는 반지하 같은 경우는 그 딜레마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물을 막게 되면 여기를 가려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환기를 놓치게 돼. 뚫어놓으면 환기는 유리해지는데 물에서는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 더 두려운 적은 뭐냐면 환기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보다 물이 쏟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려움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서 여기도 렉산으로 추가로 한번 더 덮어버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거랑 전면에 샷이 있는 부분들 렉산이 좀 깨졌으니까 오신 김에 같이 해달라고 하면 쟤도 한 5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 원, 50만 원, 150에 저거 200에 250에 항상 편차 생기니까 300에다가 청소비까지 해서 넉넉히 350 350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이거 다 사람 불러서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할 건 뭐 형광등 사놓는 거나 커버 나사가 없어가지고 저것만 철물점 가서 똑같은 규격 그것만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하고 1시간 정도 있어 보니까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있어 본 적은 없어요. 아늑하고 좋네요. 비도 오죠. 여기가 제가 왔을 때 동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던 양주? 네, 양주랑 좀 느낌이 틀리더라고요. 또 사람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가족분들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여기도 원래 비슷한 동네였는데 여기는 신주쿠라고 너무 많이 생긴 거 같고 양주는 아직까지는 논두렁이 더 많이 보이는 거여서 심리적인 불편함, 장벽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내유동은 사람은 진짜 많을 거예요. 생각보다 많던데. 그렇다니까. 그리고 요 동네는 젊은 동네예요, 굉장히.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 주말 낮 시간대 여기 혹시 오게 되면은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왜 은근히 교통이 좋은데요. 그러게 광역버스도 왔다. 광역버스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서울 서쪽에 사는데 이쪽 오는 게 되게 수월해요. 지금 아침 때 오니까 출퇴근 시간이어서 막혀서 그랬던 거지, 점심 때 오고 이러면 거의 한 30분이면 와요. 여기 교통도 괜찮고 아마 임대에서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동네가 저는 내유동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수리비는 우리 350이면 넉넉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기도 고양시의 내유동 준신축 반지하빌라, 지하주차장도 있고 지하주차장에서 연결까지 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지만 올 수 있는 반지하. 전용 면적 16평에 방 3개, 화장실이 2개.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이 8,800만 원. 8,800. 그날의 행운의 숫자는 888. 한 500 정도 사이에 사람이 한 4명, 5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치열하게 싸워서 했는데 그럼 2등 가격도 2등이랑은 한 300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300만 원. 그 안에선 선생님이 되게 많이 썼네. 많이 썼어요. 그래도 한 500만 원 안에 한 5명 써서 1등 한 거면 그 짜릿함, 이게 또 경매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소유권 이전했을 때는 선생님은 유주택자인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을 거고, 그러면 유주택자 상태에서 그럼 앞에 2개에서는 대출도 이미 받았던 거고, 받았죠. 그 2개도 잘 받은 거고, 그리고 요 3번째 물건도 그럼 기존 부채가 있었는데도 대출이 혹시 잘 나왔나요? 네, 잘 나왔습니다.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대출은 7천만 원. 대출은 7천. 그럼 한 80% 정도 80%. 딱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입찰가 대비 대출도 80% 잘 받으신 거고, 조건은 좀 어땠어요? 그 앞에 거는 4.2%를 2개를 받았고, 이거 말고 앞에 1, 2, 5점 1금융에서 받았고, 요거는 이제 2금융. 1금융 쓴 카드는 거기 다 네, 썼으니까 이제 남은 2개 방창한 카드는 여기다 쓴 거고, 2금융에서 받은 거고. 그러면 요 집 같은 경우는 금리가 5%. 전 미납하신 분보다 거의 2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거에 5% 정도라면 선방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자도 몇 번 냈겠어요? 명도 시간이 좀 걸렸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금방 된 거네요. 저번 주에 납부를 해서 그 주에 바로 만나서 그냥 바로 협의해서 어차피 짐은 많이 없으니까 이사비만 주면 바로 뺀 케이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아직 이자는 내진 않았지만 한 번도 내진 않았어요. 이자 앞으로 나오는 건 얼마 정도 돼요? 이제는 한 29만 원 정도 나가겠네요. 29만 원? 그러면 못해도 40만 원. 40만 원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선생님 소득의 거의 한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 사업의 큰 편차를, 안정성을 좀 기회할 수 있는 집이 이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 영상이 올라올 땐 선생님 이미 월세를 3배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방 나갈 거예요. 그러면 명도에 대해서 2달 전쯤에 낙찰을 받고 왔는데 연락처 얻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낙찰을 받고 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메모지에다가 낙찰자입니다 해서 연락처를 붙여놓고,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1주가 지나도 연락이 안 왔어요. 한 번 다시 와봤죠. 근데 메모가 움직여졌나?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집 사람이 없나 보다 하고 갔죠. 한 1주 더 지나서 지나가는 일이 있어서 와이프랑 같이 와서 근데 메모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앞에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우편물 우체국에서 붙어 있는 것도 전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럼 중간에 한번 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 찰나에 앞집 아줌마랑 제가 만났어요. 여기서 사정을 좀 들었죠. 집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또 걱정스럽겠네요. 또 선생님 아내분하고 같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얘기 들으면 아내분한테 면도 안 설 것 같고요. 괜히 반지하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분한테 여기 채무자분 연락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잔금 내기 한 일주일 전에 원래 채무자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아드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아드님한테 연락해보라고 해서. 아드님의 그럼 나이대가 한 어느 정도 돼요? 4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전에 미납하신 분이랑 이사비를 뭐 협의하신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사비해서 짐을 뺐던 게 그 전에 이제 미납하신 분이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날짜에 맞춰서 이사까지 간 건데 그분이 미납을 해서
아, 나도 그런 적 있었어요. 아. 오히려 재매각 미납하신 분 덕분에 네. 선생님은 명도가 좀 수월한 거네. 네. 그분이 명도를 어쩌면 거의 다 해놓은 네, 거 거의 아니야. 다 해놓으신 거죠. 그분 덕분에 어쩌면 저렴하게 산 거였고 네. 미납하신 분 덕분에 또 명도까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라고 네, 좀 생각도 수월하긴 드네요. 했어요. 네. 짐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낙찰 잔금을 냈거나 뭐 등기가 완료된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전에 또 시행착오가 네, 있었으니까. 잔금 납부한 날 영수증을 보여줬더니 이제 그럼 자기가 내일 다 빼겠다 해서 잔금 다음날 만나서 이사비 좀 협의해서 드리고 비밀번호 받은 거죠. 그래서 이사비는 얼마 드리신 거예요? 원래는 100만 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처음에 230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얼마요? 미납자가 230? 230.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230을 제시해서 자기 오케이 해가지고 짐을 뺐더니 그분이 안 오셔서 저는 뭐 거기 뭐 짐 보관료부터 어디 이사 간 거는 모르겠는데 짐 보관료도 나가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3자 화법을 썼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의를 해보고 연락드리겠다 하고 그 다음날 제시를 했죠. 그럼 저희가 이번 주 안에 나가시면 150을 드리고 이번 달 안에 나가시면 그냥 100만 원 말씀드린 걸 해드리겠다. 선생님 안에서는 배짱을 네. 230 주고 명도를 해도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배짱을 부렸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짐이 없는 걸 봤거든요, 대충 어느 정도는. 그런데 바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서 제가 50만 원을 더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안에 나가시면 50만 원 더 드린다고 하니까 내일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우, 그래도 명도도 너무나도 순탄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 거기서 조금 첨가 의견을 드리면 그럴 때는 집행에도 돈이 안 들어요. 짐이 없을 때. 아,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저도 어느 정도의 짐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사 간 것 같고 네. 쓰레기 정도밖에 없으면 거기서 집행 안 하고 계고에서 인도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는 배짱에 이렇게 부리면 돼. 짐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옆집 사람한테 들었다. 너도 한번 확인해봐. 법원에서 요 정도면 인도 처리 해준다고 했으니까 비용이 안 된다. 문 따고 들어오는 열쇠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100만 원 받으려면 받고 나는 한 달, 두 달 정도 더 걸리는 거니까 그냥 절차대로 하는 것도 낫다, 편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도 다음에 협상을 할 때 아마 도움이 또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사업도 짧게 운영하신 게 아니니까 사람 상대하는 거는 또 누구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이 협상하는 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잘 배짱을 부려서 150에 잘 협상을 하신 거고 이제 바로 수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 중간중간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가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되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 네, 많았죠. 라고 하셨던 게 되게 인상에 남아서, 그리고 지금까지 돈이 없었던 게 아닌데 또 무주택자로 유지하고 계셨다가 수업할 때도 이 돈을 거주하는지 써야 될지 아니면 이 돈을 투자에 이어서 할지, 그리고 고민을 되게 하다가 투자 쪽으로 마음을 잡고 그때부터 불같이 사모님하고 같이 입찰을 거의 매일 동안 해서 그래도 단기간에 세 채나 받으신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15년?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에 저희 이모부님이 좀 임원으로 계신 대기업이 있었어요. 이걸 여쭤봐도 돼요? 삼성에서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거예요. 어디 새로운 직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삼성의 관련 업체로 관련 이렇게. 업체에서 그때 당시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한참 방황을 하던 시기여서 그러면 그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별로 취업에 대한 취업에 뜻은- 대한 네. 선생님도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렵지 않은 환경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체육 전공이었거든요. 좀 전공이 맞진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장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제안이 와서 내려가서 면접이라 봐라. 어차피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까 네네. 면접을 보고 취업이 됐죠 거기서.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일을 하는데 연봉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당시에는 네. 그때 한 3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것도 기숙사 생활하고 뭐 밥값도 안 들어가고 한 달에 한 10만 원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약간 거의 일만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미래가 없어 보였다는 느낌을 좀 그런 생각이 받았어요. 들 수 있죠. 지금 먹고 사는 건 전혀 지장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나에 대한 그 맞아요.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항상.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휴학을 하고 그 휴학했다는 것도 보니까 학교 공부에 대해서 진짜 안 맞았구나. 거기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못하겠다 일을. 여기서 이렇게 늙어서 내가 여기 지방에서 이렇게 썩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그만두려고 왔어요 원래. 그만두고 난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 했는데 전임 교수님께서 학교는 졸업을 해라.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1년 남았었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만 또 모르겠는데 네. 1년 정도밖에 안 그래도 남았으니까. 나중에 너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니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학교는 졸업을 해라 해서 제가 또 귀가 얇은 편이거든요. 교수님이 그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당시에 저희 누나가 문화재 보수 일 쪽을 되게 특이한 좀 특이한 일을 하시는데 좀 안정된 직장이에요. 왜냐면은 건축문화재 예를 들어 숭례문이 막 불에 불탔을 탔잖아요. 때. 그걸 복원하려면 일반적인 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재 관리 자격증 와. 있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아무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그때의 양식이라든지 기법을 그대로 써야 돼서 불에 타더라도 불에 타고 남은 이 나무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새로운 석가래를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선생님 하시는 일이랑 비슷하네요. 지금요? 네. 핸드폰 살릴 수 있는 부품을 그쵸, 살려서 그쵸. 네. 생명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한 그랬구나. 거죠. 그래서 저도 고시생활인 거죠. 그것도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한 2년 공부를 하다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것도 쉬운 시험은 아닐 것 같긴 시험은 하다. 아니에요. 2년 근데 공부를 누나는 하고, 된 거고 누나는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이게 또 방황을 하는 거예요. 네, 나이가 이제 그때는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20대 후반 됐던 것 같아요. 그 회사 경험하고 아니다 그래서 학교 졸업해가지고 문화재 쪽 하다가 이것도 나의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때 당시에 중학교 친구들이 대출 상담사 일을 했어요. 신용대출 상담사 일을 해서 체대를 나왔으니까 그쪽은 또 싫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해서 그래 한번 일단 해보자 해서 일을 하게 했죠. 신용대출 영업하는 거예요. 그 신용대출 영업하는 것도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화나 아니면 홍보 전담?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요. 뭐 네. 다녀서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금융사에서 연계해서 하는 그런 영업도 있고 그것도 한 3년 정도 했었죠. 꽤 했네요. 그래도 네. 실적이 나쁘진 않았나요? 네, 나쁘진 않아서 나름 괜찮게 하고 있었어요. 잘했죠. 이게 대출이라는 게 이 나라에서 부동산 이 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대출도 나라에서 이렇게 jes다 풀었다 하는 게 많거든요. 막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한창 나라에서 이거를 좀 많이 막았어요.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 다 막아라 해서 팔아야 되는 상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책 자금 같은 것들이 상품이 많이 생기는 많이 때가 있고 줄어들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비슷하구나. 네. 그 담보대출 담보랑 비슷해서 또 위기네. 어쩔 수 없는 이제 퇴사를 한 거죠. 제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럴 때도 또 방황했겠어요. 네, 그럴 때도 이제 몇 년 방황하다가 이쪽 일을 우연찮게 알게 돼서 핸드폰 중고. 근데 제가 이제 벌어놓은 돈도 있고 하니 어떤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한번 그분은 좀 돈이 없었나 봐요. 돈이 없으니 너가 같이 해서 해보지 않겠냐. 동업이네. 네, 동업으로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도매 핸드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고 가늠이 되는 거는 핸드폰을 매입을 먼저 그쵸. 해야 되니까 네. 좀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투자금도 드네요. 둘이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핸드폰 쪽에는 관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아니면- 없었죠. 저는 제 인생이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뭐가 닿더라고요. 계속 누가 지인이 이런 걸 한대. 그러네요. 그 취업도 그렇고 네. 뭐 졸업하게 된 거, 그 문화재도 네. 왠지 누나가 하자 그래서 한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서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하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무르르듯이. 흘러가고 있으면 네. 누가 하나씩 네. 그러면 그거 한번 네. 이렇게 제의가 오면 하나씩 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동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안 좋게 됐죠. 어떤 부분이 좀 저는 같이 법인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제 네. 그 대표 전 대표는 아니었고 네. 이제 처음에 이 일을 하시던 분 대표가 요즘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을 했죠. 그냥 의견이 안 맞았다, 방향이 달라졌다 그게 아니네. 자금을 이제 법인 돈을 계속 이제 유흥에 쓰시고 저도 좀 성격이 옛날에는 할 말 못할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속된 말로 되게 이용당하는 느낌. 왜 돈을 거기 쓰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지켜봤죠 그냥 계속. 그러면 전부터 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근간이 다 무너질 것 같은 아예.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 같은 분하고 사업하고 싶네요. 그래서 다 자연스럽게 그 돈이 다 녹아서 없어진 거죠 거의. 투자금이 선생님 벌어놨던 돈도 들어가 있었을 건데 그렇죠. 그것까지 동업자가 거의 다 대부분 다 저거 하시고 그렇게 이제 직원 한 명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 형사 쪽이나 민사 쪽으로 그렇게도 가지 않고? 하지도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고 뭐 그렇게 좀, 보일 수도 네. 있겠다. 처음 사업이라는 걸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몰랐던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한번 느낀 게 난 동업은 절대. 거기서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도 드는데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구나를 좀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은 드네요. 제가 동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선생님같이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절대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런 거 잘 못 말하거든. 저 같은 성형은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돼도. 법인으로 도매업에 대해서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4년 꽤 했네요. 정도 그것도. 했죠. 그래도 몇 개월 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오래는 했어요. 저는 하면 오래는 했어. 아니, 난 선생님 보니까 약간 내 성향하고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다. 근데 거기에 마음의 상처와 금전적인 상처를 받고 직원분 한 분이랑 한 분 데리고 나와서 업계가 이제 어떻게 돌아갔는지 생태에 대해서는 좀 파악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4년 동안. 근데 일단은 도매를 할 자금력은 없고 그래서 소매로 시작을 했죠. 조그맣게.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작게 시작을 해서 매장을 점점점 늘려나갔죠. 오, 점점점. 네. 처음에는 하나로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매장을 1개, 2개 늘려나가서 잘 됐었죠. 그럼 그게 한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그게 한 보통 한 5, 6년 전, 5년 전 그 정도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2개, 3개 늘려서 다 6개? 6개? 야, 엄청나다. 직원도 꽤 있겠어요? 네, 직원도 그때도 막 10명 있었었죠. 돈을 쓸어 모았네요. 그 당시인 거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름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4, 5년 전이었으면 30대 중반인데 그때 그렇게 큰 돈을 벌면 그때 법인으로 그 사업을 운영할 때 나름의 아픔과 상처를 그래도 여기서 보상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좀 잘 돼서. 그러면 지금하고 시기가 다르니까 또 옛날이니까 그럼 그때는 좀 월 한 얼마 정도 벌어요? 많이 됐을 때? 많이 됐을 때? 네.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4천, 5천. 야! 그 나이 때 4, 5천. 평균으로 보고 많이 벌 때는 8천? 한 달에? 와, 그러면 욕심이 나겠다. 그럼 늘리고 싶겠다. 그쵸. 왜냐면은 돈이 보이네. 그리고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거 뭐 돈이 되겠어 하는 시장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약간 맞아요. 반지하 같은 느낌이지. 뭐 반지하 저런 건 뭐하러 해? 약간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 근데 이게 더 많이 늘리면 더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신이 생기는 직원들한테. 이게 속된 말로 감는다 그러거든요. 감는다? 감는다. 삥땅 치는 거죠, 아마도.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핸드폰 얼마짜리인 줄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손님한테는 이거보다 더 작게 불러야 팔았을 때 마진이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90만 원 정도로 불렀다고 칠게요. 그럼 10만 원 마진을 자기 돈으로 90을 줘요. 기기를 저거 하는 거죠. 매장이면 90에 매입해서 저게 100만 원에 파는 10만 원의 이득을 회사가 갖는 건데 이 90을 자기가 자기 돈을 내고 사요. 매장에 오는 손님 거를 그럼 자기가 팔아요. 그럼 자기 수익이잖아. 회사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가는 손님 이거 어떻게 다 그 많은 그렇죠. 매번 다 걸 수가 없네. 없네.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밑장 빼기 좀 하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이게 티가 나요. 매출이 티가 나잖아요. 카메라를 보다 보면 내가 좀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1인 매장을 보통 운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매장. 손님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얘를 자르기도 뭐한 거예요. 왜냐면 또 이만큼 일을 가르쳐놔야 되고 면접으로 이 사람이 믿음직한지 안 한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써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늘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좀 한계가 있었어요. 전에 법인으로 하셨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상처인 거잖아요. 그쵸. 사실. 그 부분을 내가 하는 사업에서 그런 일을 자꾸 보게 되면 자꾸 사람이 미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 것 사람이 같아요. 미워지기도 하고 사기꾼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기? 뭐 핸드폰이 현물이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나중에 돈을 줄 때 먼저 갖고 갈게 뭐 이런 것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러 오거든요. 근데 걔네들 한 대 두 대 사러 오는 게 아니라 많이 사가요. 걔네들 그걸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이제 거래를 터요. 바로 좋은 가격에 사간단 말이에요. 시세가 뭐 90인데 얘가 이거 100만 원에 사가줘요. 저도 욕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줘요. 처음에는 손대손으로 돈 주고 가져가는데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고 신뢰가 그렇죠. 쌓이다 보면 지금 자금 회전이 좀 안 되는데 쟤한테 갖고 갔다가 언제 줄게 하고 그러면 그 정도 돈이야. 그 정도 그 전에 벌었던 게 있으니 오케이 해서 주는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미수가 커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금액까지 된 거야. 얘를 못 오게 하자니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거래를 하는 거야. 갑과 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거네. 순간이 갑자기 오더라. 임대업이랑 비슷한 게 세입자 보증금을 점점 다 까먹고 너무 많이 밀리게 되면은 내가 나가달라고 사정 아니면 돈까지 주면서 이사비 내가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좀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되었죠. 그 일도 하면서도 그때부터 이제 뭐 대기업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부터 3년 전부터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좀 젊었을 때는 이건 아닙니다. 젊으니까 다른 거 해보고 이게 시도를 해보는데 제가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중후반이 되다 보니 뭐 안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이제 또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또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도 해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해서 밀리기도 그렇고 경쟁자들 대기업도 들어오고 하니까 여기서 유지는 하면서 다른 걸 좀 해야겠다 눈을 돌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게 주식 그리고 코인 관심이 생겨요. 그 주식을 한창 그때가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좋은 시기였네? 그때 좋은 시기였어요. 주식을 해서 꾸물이보다 좀 많이 올라가서 붐인 상태에서 저 같은 일반인이 안 거는 많이 올라가고 나서 안 거잖아요. 그래도 사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꽤 수익이 괜찮았었어요 당시에도. 주식을 하다가 또 지인이 친구인데 요즘에 코인 이렇다. 저는 그런 거 안 해. 사행성 안 해. 주식이 충분해 했는데 모이면은 다 코인 얘기만 하니까 혼자 한번 볼까 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당시에는 물론 소액을 좀 했었죠.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알려줘. 규모가 물어봐. 제가 당시에 한 2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진짜 좀 가볍게 왜냐면 할수 모르니까. 나름 그래도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근데 코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인이 진짜 상장돼 있는 이렇게 주식창처럼 거래할 수 있는 코인도 있고 개인처럼 거래하는 이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 해외 거래소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서로 사고 파는 거래 형식인 코인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 게 이제 좀 잘 되면 이렇게 큰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근데 그런 걸로 뭐에 홀려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한번 해가지고 그 비상장. 상장이 안 된 코인을 사서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일단 2배가 되는 거예요. 4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금을 빼야겠다 해서 원금을 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3배가 되는 거예요. 그 뺀 원금이 3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600이 됐어? 그렇게 돼서 거기서 또 반을 뺐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200만 원을 한 게 원금 200 들어갔는데 6천이 된 거예요. 뽑은 금액이. 이게 말도 못하는 수익. 말이 안 된다. 그런 정도의 이 가능한 이 코인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네요. 야,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내가 이거 원금 안 뺐으면 얼마야? 그러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에 그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200이 거의 몇 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 이거다 싶은 거죠, 또 왠지. 또 끝물에 들어가요. 이거를 만나려고 마음고생을 시켰나 보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거기서 또 끝물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의 있는 돈을 다. 거의 몇 억을 들어갔죠. 몇 억을 넣었어? 근데 200만 원 넣었을 때 그 생각이 들겠다. 선생님 투자금이 좀 있었으니까 몇 천대를 만약에 넣었다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럼 평생 살 돈을 또 벌었을 수도 있고 그 느낌이 드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코인을 저 무시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도박성이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많이 공부하다 보면 좀 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공부를 해서 누가 추천해주고 하는 거 만들다가 이제 하락장 맞아서 지옥을 갔다가 이제 요즘에 좀 다시 올라오는 추세로 돼 있는. 지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직까지. 그럼 억대를 넣은 게 지금 하락했다가 하락해서 억대를 넣은 게 지금 한 4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모자이크해서 좀 아쉽긴 한데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얘기해 주셔서 거의 해탈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1억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3월인가 4월에 붐이 살짝 왔었어요. 왔을 때 원금 근처에 갔다가 그래요? 다시 떨어진 상태죠. 이것도 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일단 팔아야 수익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평가 금액이 4천만 원이라도 내가 팔면은 4천을 손실 확정 짓는 건데 그게 아닌 거니까 이제 일단 그렇죠. 마음 고생은 많이 했죠. 당시에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이 핸드폰 일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나이도 먹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급하게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빨리 어느 정도 좀 많은 돈을 만들어서 노후를 몇십억이 좀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후를 그렇게 해야겠다고 해서 주식이나 코인을 했던 건데 돌아보니 투자했던 돈이 10억이 간들 20억이 간들 30억이 간들 제가 그 금액이 왔을 때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고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시세차익의 제일 어려운 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제가 느끼고 나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찾아야겠다라는 그때 당시에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인가 이때부터 좀 많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조금이나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뭐 돈을 저거 하자. 근데 그때 뭐 또 많이 알아봤어요. 뭐 주식 배당금도 뭐 확인해 뭐 해외 투자 배당금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현금으로 쪽을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수익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현금 흐름 방향이구나를 좀 느꼈나 봐요.
그때 당시부터 이제 좀 많이 보다가 이 경매도 처음에 저희 이모님이 경매를 하자고 공부해라 해서 저도 마침 제 일이 좀 불안불안하니까 다른 걸 좀 찾아보자 싶은 심정으로 그때 이모님 말 듣고 대형 학원에 같이 등록을 한 거죠. 이모님이랑 같이? 이모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찾아보고 한 게 아니라 이모님이랑 같이 가서 들어보고 또 이것도 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나름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업을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거기는 또 이제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많이 하는 데여서 주류의 시장 쪽에 네. 일단 낙찰 받기가 일단 너무 힘든 것 같고 이게 그때 입찰도 좀 해봤어요? 아파트? 이모 하는 걸 이제 같이 가서 보고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가 좀 하락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네요. 네.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근데도 많더라고요. 금액이 제가 조사했던 거, 이모가 같이 조사했던 거랑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낙찰되는 것도 보고 항상 거기서 느끼는 점은 아니, 저 가격에 갖고 갈 거면 그냥 금매 사지 뭐하러 저 가격에 경매로 고생스럽게 하나.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파트는. 그러니까요. 거의 지역을 조사하다시피 해서 전국을 뛰어다니세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일단 지금 당장 그만둘 게 아니니까 이걸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그 아파트 하는 거 같은 경우 너무 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죠. 하겠는데 경쟁률 보니까 너무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건 한 50번 떨어져야 무조건 한 50번 100번은 일단 폐차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번은 뭐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가려면 거기 가서 뭐 부동산 들어가서 뭐 상담해야 되고 그렇지. 집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하는데 그걸 50번 100번을 하라고 하니 좀 답답하겠다. 저도 이 주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듣기만 했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우리 거랑 분명히 에너지 쓰는 강도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쓱 보고 쓱 보고 입찰도 뭐 부동산도 안 가고 주구장창 그리고 우리는 근처로 하는 거잖아요. 갈 수 있을 만한 곳으로. 거기서 이제 그냥 시들시들해진 때 이제 작가님 영상을 유튜브에서 이제 알고리즘으로 훈행 TV 야외에서 촬영하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때 되게 뭔가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이제 유튜브 타고 들어가서 예전 영상 보면서 신청을 하셔서 수업도 듣게 됐죠. 시세 차익 쪽에서 주식, 코인 수익도 클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도 현금 흐름은 꾸준히 들어오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생겨서 부동산 쪽으로 월세 그리고 이 빌라 그리고 이 반지하까지 관심을 갖게 되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또 고민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지금 아이도 있고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데 지금 거주 형태는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수업 때 고민을 하나 하셨던 게 집을 하나 사고 시작을 하는 것도 고민을 좀 했잖아요. 그래도 투자금 이거를 거주의 안정을 또 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때 몇 주 고민하시다가 투자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는 권장은 집을 그래도 먼저 하는 것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긴 하죠. 거주하는 집을 먼저 살려고 했더니 그때 고민했던 게 뭐 청약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해서는 청약은 거의 뭐 확률이 없어서 일반 매매로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알아보긴 했는데 일단 가격이 선생님도 서울에 계속 계셨으니까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잡고 시작을 할까 했는데 가격이 만만치도 않았고 뭐 대출을 받는다 쳐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죠. 대출 받아서 살까 무리해서 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공부를 그때 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거를 고민을 했던 건데 또 이게 바로 행동을 해야지 제게 되는 것 같은 한번 이 사이클을 경험을 해보고 해야지 제게 되는데 공부를 해놓고 또 이 아파트 알아보고 뭐 한다고 돈을 쓰면 이제 투자금이 어쩌고 되는 거라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지체되는 게 아닌가. 빌라 투자하는 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하자. 일단 하나 저질러 놓으면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마음이 100% 기운 건 아니었어요. 당시 100% 내가 이걸 하자 하는 거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 이 빌라 투자 쪽으로 하는 걸로 마음이 기운 상태에서 시도를 해보자 해서 되면 그냥 하는 거고 계속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안 되면은 이게 지금 나한테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렇게 되면은 전 또 집을 사서 나중에 좀 차후에 이걸 해봤겠죠. 돼가지고
되면 이쪽으로 하고 안 되면 집을 사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또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단기간에 빨리 낙찰받은 게 선생님이 쉽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살짝 얘기하신 게 입찰을 할 때 거의 매일 가셨어요. 거의 매일 가고 와이프랑 저랑 둘이 다른 법원을 가도 두세 개씩 했죠. 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두세 개씩 하고 폐차는 꽤 많이 가는 건 한 그래도 열 몇 번 된 것 같아요. 둘이 갔다고 하시니까 한 20번은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렇게 확률을 좀 높여서 했더니 그래도 3개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사업하고 코인하고 주식을 하면서 이게 돈이 안 된다는 개념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의 평정심을 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세상이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긴 한데 두 개를 다 쥐는 거는 이건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를 쥐려면 하나를 놔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은데 시세 차익 쪽 주식 코인에서는 돈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뭐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못 살 것 같아. 이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취하려고 이 주식 코인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향 알아보다가 아파트 쪽으로 경매를 생각했다가 여기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사업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제약이 될 것 같다.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것 같다고 해서 이 빌라 쪽으로 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의 가장 큰 장벽이 사람들이 놓지 못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팔기가 어렵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드는 것 같은데 팔기 어렵다는 부분을 선생님은 놓고 차라리 오랫동안 갖고 가자를 선택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단어를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긴 했는데 이 부분을 놓은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안함과 위안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인상이 남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가타카라는 영화였거든요. 명작 중에 하나래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영화 배경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열성인자를 다 제거하고 우성인자만 선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돌아가는 사회였나 봐요. 근데 그 주인공은 제가 그 부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생존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동생은 우성인자로 우월한 인간으로 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우성인자가 뭐든지 다 빠르고 잘할 거고 얘는 뭔가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추면서 살아갔던 그 영화인데 얘네 둘이 어렸을 땐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동생 우성인자와 형 열성인자가 수영 시합을 하면은 열성인자를 갖고 있는 형이 맨날 이기는 거야. 그래서 동생이 어느 날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는 열성인자인데 왜 나를 맨날 이길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당연히 내가 이겨야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때 그 형이 했던 말이 나는 인상에 너무 남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너는 돌아올 걸 생각하잖아. 나는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어떤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됐냐면 사람들이 투자할 때 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었던 부분이 저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 조그만 빌라 월세 투자를 오래 했다는 점에서라고 생각하고 이 오래 하는데 되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선생님도 선생님 삶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다가 방황하고 방향을 바꾸고 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바꿨다는 게 옳고 나쁘고를 얘기한다기보다 어떤 일을 하든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업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도 고민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 나만 너무 바보같이 이거 하나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파트 시세 차익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분양권을 투자한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얘를 팔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나의 다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은 거의 막혀버리더라고요. 내가 반지하 조그만 거를 30개 40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 차익 투자는 꿈도 못 꿔요. 거기서 내가 실거주 집을 돈을 쓴다? 그것도 되게 희미해진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 변수는 고정 변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갖고 가는 애가 돼버리니까 대안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선택할 때
어려운 부분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방황을 살면서 왜 하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기보다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과거에 고민을 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농담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팔지 못한다 하지만 팔 수 있죠. 선생님 뭐 8,800에 받았는데 뭐 1억이 안 팔리겠어? 이렇게 깨끗한 집이? 그리고 이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아무리 반지하라고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가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그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루에 벌었던 사람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이 노력해가지고 품 들여가지고 한 거를 그 욕심이 좀 덜 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 판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선생님 막 청약도 한번 생각했다가 아니면 거주하는 집을 한번 사볼까? 그거에 대해서도 불편한데 가능성이 많이 닫혀버렸어. 오히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오히려 줄어버리니까 이제는 이 투자에 조금 더 전념하고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주에 대해서는 아예 닫혀버린 게 아니고 선생님 그래도 최근에 취득한 물건들이 다 공시가격 1억 이하라고 하니까 사실 요새 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출도 대출이긴 한데 취득세가 우리 다주택자들한테 불편한 점이긴 한데 혹시라도 큰 덩치 아파트를 하나 사더라도 희망적인 요소는 아직까지는 1%의 취득세를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 대안은 그래도 열어둘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또 임대사업자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취득세도 중과 배제를 또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또 무게를 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임대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대 받아보는 거를 느껴보면 이 남은 돈을 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 돈을 내가 거주에 또 써야 될지 무게를 한번 재볼 수 있는 집이 저는 분명히 이 내유동의 신축 반지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다 주변 얘기 듣고 어쩌면 제 얘기 듣고 생각을 했다면 이 세 개의 물건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고 또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선생님 최근에 받았던 세 개의 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 한 1억 선인 거잖아요. 그거는 한 1억 정도 받은 거고 이것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쓴 거니까 그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이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 집 세 개가 나가면 과거에 고민했던 이게 내가 맞을까 했던 고민들이 그래도 잘 결정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집이 이 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말을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벌었던 게 탐이 안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되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그거 같아요. 결국에 제일 좋은 투자는 오래 하는 건데 맞아요. 오래 하려면 마음이 불편하면 오래 못 가요. 그거는 분명히 선생님 스스로 과거 안의 경험에서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얘기 통해서 저도 한번 다시 제가 가능할 땐 선생님도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편한 걸 해야겠다 이왕이면 제가 하는 사업도 혼자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벌려고 하기보다 적당히 벌어야지 이게 또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선생님한테도 저도 오늘 많이 배우고 간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집도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에 투자하셨던 거랑 선생님 사업 얘기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눠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드시겠다. 저도 막 욕심부려서 할 때는 막 하루에 2개 가고 막 3개 가고 그랬던 진짜요? 적도 있었는데 못해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저도 너무 힘들고 일단 이게 텐션이 올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말할 때는 약간 좀 다운돼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의 힘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걸 받기 전에 그때 한참 좀 많이 패치를 했잖아요. 저 매일 갔거든요. 거의 매일 갔어요. 와이프랑 둘이 하루에 막 2개도 가고 그랬어. 거의 2개씩 갔죠. 2군데. 어쩔 때는 남부법원이랑 의정부. 그래서 빨리 결과가 또 나온 것도 있어. 진짜 많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죠. 올라가더라고요. 원래 양주 것도 최저가 쓰려다가 왜냐면 제가 80만 원 차이로 떨어진 게 그러니까 뭐 2, 300 아래로 떨어진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속상하죠. 나도 지난주에 얼마야?
70만 원 차이로 졌는데 속상하죠. 그게 나는 요새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옛날보다 많아졌으니까 욕심 없다 했는데도 되게 속상하더라고. 쳐다보기가 싫더라고 그 사람. 씩 웃으면서 가는데 와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꼴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 사람은 저 때문에 80만 원 얼마 짜릿하겠어요. 제 밑이 한 500 차이 났거든요. 괜히 선생님이 기분 좋게 만들어준 그러니까 거예요. 그게 너무 하면서 짜증이 너무 기분 좋게 만들어진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제 안에서는 속상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좀 마음 정리를 저도 지난주에 했냐면, 선생님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운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나 때문에. 그렇죠. 내가 좋은 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남한테 기분 좋게 할 일이 많이 없을 건데, 그 사람 나 때문에 얼마나 나 없었으면 약간 속상했을 수도 있는데 80만 원 차이로 갖고 간 거면, 그래 내가 좋은 일 했다. 그래도 그 사람 한 명 나 때문에 기분 좋았으니까 어차피 이거 뭐 바꿀 수 없는 건데 좋은 일 했다라고 생각해야죠. 제가 마음이 좀 급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최근에 또 폐차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겨요. 그때는 최저가 못 쓰죠. 그럼 완전 바보짓 하러 가는 거니까. 반대로 선생님 이 집 받을 때는 그 그쵸. 2등 덕분에 200만 원 돈 싸게 했다 그러면 또 근데 일단 2등 금액보다 저 5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1등 하는 게 너무 기분이죠. 바닥 싸움 한 거잖아요. 1천만 원 차이로 이기면은 그것도 찜찜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막 해놓고 좀 빨리 나갈 줄 알았거든요. 양주. 네. 손님은 좀 왔어요? 2명 있었는데 그때 고양이 길러도 되냐 그분이랑 내년 1월에 입주할 건데 되냐 3개월인데 계약서 써놓을까? 머리에 3개월은 나는 아닌 것 같아. 2달도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일이 있냐면 2달 정도 해서 저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사 다 돼가지고 파기한데 계약금 날려도 당연히 안 줘도 되는 거긴 한데, 그럼 또 시기 다 놓쳤는데 생각도 드니까. 이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나가겠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예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지금 공실 하나 있는데 많이 낮췄거든요, 전보다. 근데 문의가 없어. 근데 좀 비싸게 올리긴 했죠. 낮추면 분명히 나가는데 자존심의 선이 있잖아요. 그쵸. 네, 기다려보지 뭐. 저는 그래서 이 집보다는 그 집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나름 깨끗하고 신축이라고 하는데 벌써 누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 천장 하는데 240만 원 들었거든요. 거기랑 벽이랑 해서 수리하는 데만. 근데 이 천장은 기사분이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자재를 이렇게 내리는 공간이어가지고 거기가 안 막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로 물이 들어온 것 같아서 여기를 막았으니까 여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벽은 건물 전체에서 이거는 윗집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전 생각이 수익률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30-40만 원 맞으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씩 내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저거 떼서 또 수리하고 다시 도배 발라야 되고 이 일을 계속 그게 하다 계속 보면 걱정이 되죠. 이게 타산이 맞는 건가요? 여기 이 집은. 그래서 오히려 이 집이 더 지저분하지만 누수는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튼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집은 뭔가 수리하시는 분들도 여기 단열재가 없네 하나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날림이고. 좀 그런 식으로 지었다라고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니까 기분이 좀 적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그게 더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새 거고 하니까 속이 비어 있는 집들이 종종 있으니까. 근데 누수 같은 경우는 그 걱정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 계속 그 마음이 들어요. 그런 집이 나도 있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돈을 만약에 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거의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누수가 또 특징이 뭐냐면 보통 좀 보완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는 거는 분명해요. 그게 100% 막힐지 안 막힐지는 몰라도 줄어드는 건 분명한 것 같고, 딴 사람들 부르다 보면은 또 어딘가 보완하고, 아니면 또 거기에 경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건물이. 그러면 선생님 집 라인 쪽은 비슷한 곳에 하자가 있을 건데, 그럼 또 돈 모아서 같이 보완하다 보면 사라지는 경우도 또 생기더라고요. 올해 100만 원 들었다고 내년에 계속 꾸준히 100만 원씩 들어간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래 갖고 가잖아요, 집을. 오래 갖고 가다 보면은 하나씩 보완이 돼서 수리비가 주는 건 맞아요. 난림공사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래된 집은 어쨌든 하자가 더 많을 거잖아요. 건물 자체가. 오래된 집도 좀 그래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 할 때는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거 돈 쓰고 잊어버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 계산대로 똑같이 꾸준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든다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런 좀 마음의 위안을 삼은 게, 제가 뭐 이렇게 세채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물론 거긴 돈이 들어가지만 어떤 집들은 생각보다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통으로 보면 맞아.
여기는 마이너스 날전조, 여기서 이만큼 플러스가 나니? 맞아. 이렇게 또 봤을 때는 맞아. 그리고 저도 좋은 집, 안 좋은 집 그걸 우리가 외부에서 판단하는 건 제한이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좋은 집, 안 좋은 집 쌓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썩은 집은 그래서 좀 비워놓은 것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월세 받는 거랑 나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걔는 그냥 아픈 손가락으로 둔 것도 그게 한 30채 넘어가니까 하나 둘씩 놓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차라리 생각을 땅 샀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 일이, 선생님은 사업도 오래 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일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아픈 손가락을 하나 놔두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삶 안에서 내 부정을 하나 담당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다른 것들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그거를 꼭 내가 완전히 튼튼하게 해결해 버리기보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것도 이 불편한 점 때문에 다른 일이 또 잘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38개의 집이 다 아무 하자 없이 잘 돌아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사업하다가 이걸 해결해, 그러면 다른 게 또 나오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그걸 그냥 해결을 하지 말아 버리는 거야. 큰 게 아니라면,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우리가 한두 개 할 거면은 거기에 매여서 집중을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선생님도 큰 마음 먹고 이거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거주할 집까지 내려놓고 그쵸.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20개 30개가 되면 그 한두 개 하자 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 된다는 개념이 뭐냐면, 저도 38개가 한 15개가 그래 봐요. 예를 들어서 정신병 걸려요. 숨 쉬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거기서 한두 개가 그러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오히려 라고 생각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